큰아들 사업이 어렵게 됐어. 빚이 좀 생겨난데 너희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다. 도와줄 거지? 저는 5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었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는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물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예의도 바르고 저를 아끼는 게 눈에 보인다며 흐뭇해하셨죠. 시부모님도 결혼 전에는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마. 너희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그 당시 신혼집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어요. 남편은 그때 직장을 옮기는 과정이라 여유가 없었고 저는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인데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댁에는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결혼은커녕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며 빈둥거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시숙을 대하는 태도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리 앉아라. 고기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항상 아주버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고 음식도 먼저 권하셨어요. 반면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을 시켰습니다. 너는 마당에 나가서 아버지 도와드려. 마당 정리 좀 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갔고 저는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어머니가 깎아준 과일을 먹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명절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 집안의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형한테 돈 좀 빌려줘야 할 것 같아. 돈? 얼마나? 한 3천만 원 정도. 뭐라고? 3천만 원? 갑자기 그런 큰 돈은 왜? 형이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신혼이고 당장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3천만 원이라니요. 그럼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뭐 하신 거야? 일은 안 해. 형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었어.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다 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어머니가 시킨 일이니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몇 달 후 아주버님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희 돈 3천만 원, 시부모님의 돈 5천만 원으로 옷 장사를 시작했고 10개월 만에 가게 보증금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쫄딱 망해버렸죠. 저희가 빌려준 3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 네가 좀 이해해줘라. 나중에 성공하면 한 번에 다 갚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이해하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따졌더니 남편도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우리 형도 힘들잖아. 그리고 겨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럼 우리 돈은? 3천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이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야, 젊으니까 괜찮아. 형은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늘 제 편이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철저하게 시댁 편이 되어 있었어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시댁의 요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주버님은 또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이번엔 퇴직금까지 털어 아주버님을 도왔고
남편도 또 돈을 보탰습니다. 지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집으로 날아온 카드 대금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현금 서비스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더군요. 이게 뭐야? 미안해. 형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것도 몰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말하면 또 당신이 싫어할까봐.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를 내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댁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는 절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요. 시댁은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었고 차남인 저희 남편은 그저 형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노후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어요. 그들의 노후는 저와 남편에게 맡겨져 있었고 심지어 아주버님의 미래까지 남편 몫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조금씩 식어갔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시댁의 이중자 때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며느리야, 올해는 사람이 좀 많이 올 거야? 친척들도 오시거든. 미리 준비 좀 해놔야겠어? 네, 어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전부터 붙여야지. 재료는 다 사다 놨으니까 손질부터 해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야채를 다듬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어?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시어머니는 시숙에게 직접 차를 내어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39살 된 성인 남자에게 마치 어린아들 대하듯 하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계속 손을 놀렸어요.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은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화목 보일러에 쓸 나무를 패고 장작을 쌓고 심지어 텃밭에 풀까지 뽑고 있었어요. 9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저녁 무렵 남편이 손을 다쳐서 들어왔습니다. 낫지를 하다가 손을 좀 베었어요. 어머, 너는 왜 조심성이 없니? 밴드 붙이고 쉬어. 첫째야, 나가서 아버지 좀 도와드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핀잔을 주시면서 아주버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주버님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 그럼 너는 쉬어라. 하긴 너는 원래 그런 몸 쓰는 일은 못하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몸 쓰는 일을 못한다니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손을 다쳤는데도 약만 바르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명절 당일은 더 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서요. 남편은 아버지를 도와 차례상을 차리고 시숙은 아침 8시가 넘어서 차례 준비가 다 끝나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이 찾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은 옷을 챙겨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그래? 용돈 필요하지? 이거 쓰렴.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쥐어주셨고 40살의 아주버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아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고스란히 저희 몫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셔? 일도 안 하시고. 형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회사도 못 다니고 일을 못했어. 몸이 약한 사람이 밤새 술 마시고 다녀? 아니, 그건 제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맹장 터져서 수술해야 한대. 뭐? 지금 어디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무섭고 불안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거예요. 수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간 끝에 겨우 받더군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미안해. 지금 어머니 집에 있어. 어머니가 급하게 오라고 하셨어. 나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한다니까? 알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형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내가 응급실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호출이 더 중요하다니요. 저는 그날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뒤늦게 남편이 와 있었어요. 미안해 늦었어. 이제 좀 괜찮아? 어머님은 무슨 일이었는데? 형이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준 건 아니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내의 수술보다 형한테 보증서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주버님 사업은 맨날 망하잖아. 근데 왜 또 보증을 서? 이번엔 다를 거야.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있고. 그럼 나랑 하는 결혼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마취해서 덜 깬 몸으로 통증을 참으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입원해 있을 때도 퇴원한 뒤에도 시댁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첫째 일로 바빠서 그래. 너가 이해해줘. 젊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금방 나을 거 아니야.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 가정은 건강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하나를 위해 모두가 희생당하는 구조였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남은 귀하다는 말이 이 집안의 절대 법칙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나서 예상했던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시숙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어머니 집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왜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인데? 형 사업이 좀 안 좋대. 어머니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시댁 거실에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어렵게 됐어. 그러다 보니 빚이 좀 생겼는데. 빚이요? 얼마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큰 거 2장 정도? 2장? 2천만 원? 아니, 2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2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걱정 마. 우리가 다 책임질 거야. 다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을요? 제 명의로 된 제가 대출받아 마련한 그 집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첫째 빚을 갚는 게 먼저잖니. 너희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야? 한 4억 정도 되지? 저희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알아, 그래도 식구잖니. 첫째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도와야지.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퇴직금 다 털었어. 이 집도 담보로 잡혔고 남은 건 이제 너희밖에 없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태의 원흉인 아주버님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미안해, 재수 씨.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동생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그 다음엔 뭐 하실 건데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봐야지. 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돈을 다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2억 빚을 지고도 반성은커녕 또 다른 사업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어차피 너희가 나중에 이 집 물려받을 건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빚 갚느라 담보가 잔뜩 잡힌 집을 물려받는다고요? 저희 집은 제가 직접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예요. 애초에 남편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법적으로 우리 아들 목도 있다고.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형이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당신은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형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평생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살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인생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생각은 좀 해봤니? 집 파는 거? 그냥 집만 팔면 되는 건가요? 그게 집 팔고 나면 너희가 살 데가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집도 빼앗고 저를 시댁에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정말?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역시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따르는 줄 알겠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죠. 다행히 집값이 조금은 올라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다 갚고도 3억 정도는 제 손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댁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 팔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 고맙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처음으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재수 씨, 미안하고 고마워. 나중에 꼭 보답할게. 아니에요. 어서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 자리에 모두가 정말 착한 며느리라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보름 만에 계약이 성사됐고 잔금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월급을 그쪽으로 이체시켰어요. 집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과 제 물건들을 몰래 부모님 댁으로 옮겼죠. 남편 몰래 변호사와도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어요. 집이 부인 단독 명의시고 대출도 부인이 받으셨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남편이 저 모르게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돈을 보낸 증거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혹시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시댁에 보낸 계좌이체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까지요.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형 빚을 정리하겠네. 여보, 고마워. 우리 시댁 가서도 행복하게 살자. 그러게, 정말 기대되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진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잔금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반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집 매매 대금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돈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로 친정 부모님 명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날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시댁 앞에는 이미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트럭에 실린 제 짐은 없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부모님 댁에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왔니? 짐은 어디 있어?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니? 남편이 대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보는 그대로 나 이혼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적 계산을 했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뚫고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도 팔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집은 어차피 제 명의였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든 제 마음이죠.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우리 이렇게까지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나도 3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력된 사진들과 카드 사용 내역서들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유흥업소로 보이는 곳으로 함께 출입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당신이 작년 여름부터 형님이랑 유흥업소 다닌 거 다 알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형이 힘들어해서 한 번 데려간 거야, 딱 한 번. 거짓말하지 마. 저는 카드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빼곡했어요. 클럽, 룸, 바에서 6개월 동안 무려 23번이나 결제됐어.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80만 원씩 전부 당신 카드로.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진짜니? 아주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사업 망한 이유가 뭔지. 그러자 아주버님이 담배를 비벼 끄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지. 동생이 알아서 따라온 건데 무슨 문제야? 아주버님, 어머님한테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 어디다 썼어요? 그중에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절반도 안 될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버님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구했냐고요? 남편 핸드폰에 아주버님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골프장까지 이게 전부 사업 자금에 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 다 사업상 필요한 거였어요. 접대비 같은.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접대비예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도 집 한 돈은 우리한테 줘야지. 큰아들 빚 갚는다고 판 거잖아. 법적으로 그 집은 제 단독 재산이에요. 남편은 결혼하고 대출금 갚는데 한 푼도 보탠 적 없어요. 오히려 카드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어요.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시댁에 있었잖아. 그날 나는 혼자 수술실 들어갔다고. 당신이 형님 보증 서러 가느라. 시아버지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그랬어? 네 아내가 수술하는데 아버지, 그때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셔서. 입 다물어. 시아버지의 고함에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고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네? 재수 씨,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해요? 아주버님이야말로 5억 빚 지고도 반성은 안 하고 동생 돈으로 유흥업소나 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아주버님이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폭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멈춰섰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값만 좀 나눠줘. 큰아들 빚만 갚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어머님, 저도 3년 동안 부탁했어요. 좀 쉬고 싶다고 제 의견도 좀 들어달라고요. 들어주셨나요? 그건 한 번도 제 말은 들어주신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차피 합의 안 하시면 재판 이혼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요. 그쪽이 더 불리하실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유흥업소 다니고 내 동의 없이 카드 쓴 것, 배우자 유기, 전부 위자료 청구 사유야. 변호사는 1억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면 적게 받는 거야. 1억? 그럼 집 한 돈에서 3억 넘게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니, 집은 제 단독 명의니까 전액 내 거고 위자료 5천만 원은 별도로 받을 거야. 거실이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주버님은 욕설을 퍼붓고 남편은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 광경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 삼킨 한숨, 참았던 분노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3일 드릴게요. 합의서에 사인하시든지 재판으로 가시든지 선택하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어디가? 당장 돌아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무겁게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걸까요? 아니면 후련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 댁으로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는 모두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의 문자도 심지어 시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차마저도 제가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혼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부모님 댁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아빠는 신문을 보시다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습니다. 괜찮겠니? 네, 아빠. 괜찮아요. 시댁 쪽에서 연락 오지 않았어? 오긴 했는데 다 차단했어요. 이제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고 엄마도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다행히 빨리 결정했네요. 재판으로 가면 자기들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신다는데 의뢰인님도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법무법인 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시아버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봐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의견을 밝혀주시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위자료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어느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만 원이면 위자료로 너무 큰 돈 아닙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분의 유흥업소 출입 23회, 배우자 동의 없는 신용카드 무단 사용 17건, 배우자 응급 상황 시 유기 1건, 이 정도면 위자료 5천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주택은 의뢰인 단독 명의이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금전적 기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의뢰인 명의 카드까지 몰래 사용한 정황이 있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끝인 거야? 그래, 끝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한테도 당신 편 들겠다고 약속했어. 형한테도 더 이상 돈 안 주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건 3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위자료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절반만 깎아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저 대신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최소한으로 청구하신 겁니다. 더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분할로라도. 일시불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재판으로 가시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자초한 일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도 이제야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네. 합의하겠네. 대신 시간을 좀 주게. 한 달 안에 위자료 마련해서 드리지. 변호사가 합의서를 꺼냈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사인하세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을 적었어요. 그 순간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할 말이 아직도 남았어? 나 진짜 후회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럼 진작 잘했어야지. 어머니가 형만 감싸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야.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고? 유흥업소는 누가 다니라고 했어? 그건 형이 힘들어해서. 이제 그만해. 그런 변명도 지겨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나 없으면 외로울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외롭긴 외롭더라. 당신이랑 살 때가 제일 외로웠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무너지는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야, 잠깐 나 좀 만나줄 수 없니? 무슨 일이세요? 위자료를 정말 깎아줄 수 없겠니? 우리 정말 형편이 어려워.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부탁이야. 큰아들 빚도 갚아야 하는데 5천만 원까지 내면 우리 완전히 거지된다. 그럼 마주버님 빚은 알아서 갚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안 갚아주면 큰아들이. 그건 그쪽 선택이에요. 저는 이미 최소한만 청구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현금 5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봉투가 여러 개였어요. 여기 있네.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금액을 세는 동안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게 됐네. 두 아들 교육을 잘못했어. 큰아들만 감싸고 작은아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너한테도 너무했지. 내가 다 잘못이야.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과 남편이 해야 할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금액 확인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어요.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됩니다.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법무법인을 나섰어요. 정말로 다 끝났어요. 3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시댁의 억압과 남편의 배신, 모든 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의 번호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형 빚을 갚느라 집도 팔게 됐어. 다 너 때문이야. 너 혼자만 잘 살려고 우리 가족을 망쳤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말의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네 가족이 망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무능한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성실한 아들과 며느리는 돈 나오는 도구로만 여긴 결과였지. 그리고 당신은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했잖아.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수해야 돼.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차근차근 제 삶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문득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 나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명절 걱정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희생할 이유도 없어요. 퇴근 후 카페에서 책을 읽고 주말엔 부모님과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웁니다. 무엇보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고작 2년 반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평생 기억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니까요.